먼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장관 후보자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요. 검증 실패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무한주기식 청문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4일까지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일까요? 당 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 그리고 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대통령의 오만이 결국 나를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독선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양문석 기사장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뜻일까요? 저는 국회에 그 상당 부분 공을 예. 넘겼다고 보는데요. 다시? 예. 예. 어쨌든 어제 저 표현도 썼지만 청와대의 검증, 언론의 검증, 청문회의 검증 이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키워드가 그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취지, 능력, 문제점, 흠결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했고 어제 3명을 한 명씩 취지를 청와대가 선택했던 취지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송영길 그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리고 청와대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재선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대로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가 나는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로 바로 그 직역을 하는 건 무리한 해설 아니냐 저렇게. 그래서 양문석 이사장 보시기에 네네.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있을 생각을 것 합니다. 같다. 예. 그런데 박오섭 촌장 지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해서 임명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14일까지 이제 그 다시 한번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예. 보통은 이제 5일 정도 말미를 줬어요. 그보다 더 짧게 지금 기간을 준 것으로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어쨌든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여당의 공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명의 낙마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이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때 또다시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서가 흘렀는데 오늘 뭐 의원총회 열어서 뭐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식 입장은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대통령 말씀 중에 제도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치권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번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 후보들은 제도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청문회 전례를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집권 후반기에 국정을 책임진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좀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는 임명하겠다 이런 메시지여서 또다시 이게 어쨌든 전국 불안에 또 정쟁에 그런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아직도 그 입장 변함이 없는 네, 변함이 겁니까? 없고요.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라는 예. 정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석 총장 얘기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여당 내에서 조금씩 입장이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러저러 해서 된다. 이 내용이 인사청문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채택을 해서 정부로 송부를 하면은 대통령이 판단을 할 텐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진 사퇴하라, 임명 철회하라. 계속해서 그냥 이것을 정쟁의 도구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릴 만한 결정적인 어떤 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혹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새로 온 뒤에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당정청 회의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 안 나오려면 뭐하러 당정청 회의 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뒤로 뭔가 좀 달라지는 기류가 있는 걸 봤을 때 혹시 대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막 권력의 중심이 당으로 가고 이러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 고려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틀에서 보면 지금 송영길 대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변화를 상대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어떤 핵폭탄급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의지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나 나머지 최고위원 구성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무슨 잘못이 있냐. 큰 틀에서 보면 그 방향을 전제로 해서 이번 선거 민심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에서 가면 된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청와대 대통령 인식은 뭐 기자회견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국정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발목 잡기다. 종합적인 어떤 시각의 고려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그냥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당 대표는 조금 더 변화를 주고자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틀에서 보면 당도 뭐 국회의원도 3분의 2 가까이 되고 크게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이 야당 국민의힘과의 정당 지지도도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약간 비슷비슷하게 된 측면도 있고 그냥 또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당장 선거도 없고. 네,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장성철 소장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딴지를 걸 그런 요량인 것 같던데요. 이미 딴지를 걸고 있죠. 국무총리 심사 경과 보고서를 예.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거로 보여집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냥 뭐 사위에 라인 펀드 예. 그런 투기 의혹, 뭐 투자 꼭 의혹.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네. 이제 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것을 걸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고 봐야죠. 네, 서병수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어제 말씀은 이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작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방법 같아요. 반대하는 장관들에게 화력을 집중해야지 김부겸 후보자에게까지 집중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발목 잡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분들, 전재수 의원의 우리가 발언을 봤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밀수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 의혹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나와야 더 이상 미흡하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거는 송영길 대표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다 공을 던진 게 아니라요. 예. 송영길 대표, 내가 어제 얘기한 거 잘 들었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예. 내 뜻대로 해. 그런 식의 사인을 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다시 재송부 안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좀 당청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갈등이 서서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경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도 송영길 대표를 공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권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여권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그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상민 의원 5선이죠. 예, 예. 공개적으로 두 장관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홍천 의원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도 예, 예. 의총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의견들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면 이제 저는 대통령 말씀에 이제 그 근거를 하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의 이 권한을 나는 이임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는 그날에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서 이제는 예. 당이 주도하는 그 당정청을 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송영길 대표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표명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재수 의원도 그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국민의 눈높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국민의 눈높이가 뭐예요? 민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제대로 읽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김경진 의원. 예. 이철희 정무수석이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되겠다. 이번에 노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했어요? 예.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민심의 저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그냥 온몸으로 막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죠. 한번 지켜봅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안철수 대표 무엇을 노린 걸까요? 안철수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께 3대 쇄신책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까지 당 내에서 임기 말에 탈당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있었는데 다른 당에서 대통령 탈당 촉구하라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죠. 그리고 무례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예. 그 87년 이후에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임기 말에 당적을 버렸는데 그건 이제 당내에서 그 탈당의 요구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탈당을 이명박 했던 거였거든요. 대통령도 탈당을 하기는 했죠 마지막에. 아, 그랬었던가요? 예. 근데 이게 다른 당의 당대표가 대통령 그 이제 임기 종료 1년을 앞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그 소감을 탈당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뜬금없고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뭐 정치적 부담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탈당하는 식으로 당과 거리를 두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혹은 어떤 정권의 실책이나 또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저게 자칫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눈속임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하는 이 막 마치 관행과 같은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는 저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 왜 탈당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 왜는 모르겠고요. 근데 당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저 얘기가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과거처럼 무슨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당적이 있는 분들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울산 사건 재판도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공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또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보면.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냥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 안철수 대표의 얘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양문석 이사장은요? 자, 기본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꼬리를 자를 정도로 이 대통령과 당이 이 이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꼬리를 자르라는 겁니까? 머리를 자르라는 겁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예. 부담되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인물을 털어내고 가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꼬리 자르기. 그건 대체로 지금까지 여권에서 예.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을 때 이제 나왔던 논리고 예. 지금 이제 다른 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가 정말 무례하게 무례하다. 이야기를 했고 저런 그 내용들을 던질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고 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그렇게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되는 이러한 그 내부적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밖에서 돌을 하나 툭 던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툭 받는 저는 전형적으로 카메라 따먹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정쟁을 던졌는데 좀 가소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장성철 소장? 별다른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탈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양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요. 상당히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거든요. 대통령이 처음 취임사에 보면은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민주당의 제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 대통합 차원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차원 그리고 내년 대선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한번 탈당 카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그러면서 국민 1,618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라. 전부 합하면 16억 1,800만 원이 되는데요. 기생충 교수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하나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소송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패소가 됐고요. 자, 소장에서 밝힌 좀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구안의사가 왔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국격을 훼손했다. 이래서 나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들어보죠.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비리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윤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막 더 입에 올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뭐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는 거에 좀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문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들을 또 옹호하고 막 인터넷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이 지워져서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 켜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해야 이제 1,00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3억 원을 걷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국 배서에서 2억은 책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1억은 혹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제 소송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조금 말이 안 되죠. 자, 김경준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소송거리가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어렵죠, 저건. 그냥 100% 패소예요.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게 이 예. 세상 자체가 선악이 공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잖아요. 저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누가 악인이죠? 가령 뭐 살인범도 있고 피고가 악인인가요?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이제 만약에 그 논리로 한다면 당신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소송을 걸어서 나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소송이라기보다도 소송의 외피를 쓴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예. 그냥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차라리 1인 시위 하든지 SNS에서 그냥 시원하게 글을 쓰시지 굳이 저거 소송 넣으면 상대방 쪽에서 또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대항하면 패소하고 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거든요. 아, 저 돈 금전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돈 드는 거죠. 예, 그냥 불이웃돕기 하시고 그냥 SNS에다가 조국 씨 행적 비판할 만합니다라고 좀 글 쓰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원순 네. 총장도 동의하세요? 네, 뭐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예.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뭐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보다 저는 좀 이제 조국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수호를 외치셨던 분들이나 조국 심판을 외치고 계신 예. 분들이나 어쨌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선 피고인 신분이 돼 있어요. 어떤 결론이든 법정에서 결론이 날 거고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저는 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스토킹 수준으로 예. 이 한쪽에서는 조국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또 한쪽에서는 열광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 우리 사회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주제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주제들로 좀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뉴스와에 대해서 조국 이슈 다루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조국 교수가 이제 입을 닫거나 SNS 상에 본인의 입장을 내비치면 안 돼요. 그냥 개인적인 일은 뭐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회 현상, 나라 돌아가는 얘기, 야당에 대해서 계속 SNS 상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본인 자유 공격성이 아닌가요, 그것도? 자유인데 네. 그것이 자꾸 예전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조국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언급할 수밖에 없다. 조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본인이 좀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할 겁니다. 그래요. 하지 말러 갈 수도 없고.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내년 3월까지 대선의 또 다른 요인들이 곳곳에 있는 지금 정경심 씨 항소심 재판 선고도 있을 것이고 예. 조국 본인의 1심 선고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의외로 또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뭐 법원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의외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좀 표심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전 또 계속 조국 문제 걸고 나오는 것을 약간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도요. 사실은 과거에 조국 장관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거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컸어요. 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간 황교안 전 대표가 한 말 한번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유 있는 백신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21세기판 기브미 초콜릿이다. 기브미 초콜릿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브미 초콜릿이 뭐냐면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워낙 없었지 않습니까?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좀 달라고 했던 건데 코로나 백신을 보고 기브미 초콜릿을 떠올린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시장에 나왔던 장면, 거기에 보면 기브미 초콜릿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일단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가죠. 흥남? 흥남이 어디고? 있다. 북쪽에. 북쪽? 네 빨갱이가. 어째 북에서 왔다고 다 빨개요. 욱하는 거 보이 빨갱이 맞네. 얘 빨개 아이라고 했지? 야, 니 일로 나와 임마. 산수 시간에 빨갱이가 와 나오노? 빨리 안 나오나? 아, 쪽팔린다 쪽팔리. 저게 뭐고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저라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지. 또 고향이 이북이로구나. 나도 고향이 이북이다. 강원도 통천. 예. 영문석 이사장, 기브미 초콜릿 이제 봤는데 참 그 가슴 아픈 그 치대 저기죠. 지금도 아주 가난한 나라 가면 이렇게 공항 입구에서 지나가는 차 보고 이렇게 손 내미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왜 기브미 초콜릿을 떠올렸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70년 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그 아픔이 기브미 초콜릿이고, 예. 그다음 70년대에 기브미 완달라, 이 베트남 전쟁에서 기브미 완달라, 그다음에 지금도 동남아나 인도에 가면 또 기브미 완달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대통령 특별 연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제약에 있어서 이 생산 세계 2위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허브 국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브미 초콜릿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만난 사람이요.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부차관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또 가질 수 없는 부차관보 만나서 저렇게 정치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국에서 언론에서 받아 쓸만한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게 황교안 전 총리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총장은 어째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지나친 자기 비하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백신 스와프를 놓고서 예. 저런 식의 약간 비꼬는 비유를 쓴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백신 제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제한하는 거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앞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내놓은 외교적 대책이지 그게 미국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자기 비하적 표현을 써서 정권을 비판하려는 정권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저런 자기 비하적 비유를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도 관심이 굉장히 고프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공식적 자격도 없이 미국에 가서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비공식적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뜻은 뭐 굉장히 저는 뭐 좋고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저분도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언행의 신중함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미국 방미에서 일련의 행보가 그다지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희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부차 간부를 만났어요. 부차 간부는 우리나라 직급상으로 보면 대략 2급 될까요? 그런 분을 만나서 어떤 저런 백신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좀 희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미국에 계시면서 한미동맹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돌아오시지 말고? 네. 예. 미국 가서 안 돌아오셨으면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어떤 패널도 하셨는데 김경진 의원. 네.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래도 총리하시고 당대표 하셨던 분인데 아니, 어쨌든요. 저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셨고 저 장소에 갔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상은 남의 어떻게 보면 상대 정파의 잘못 지적의 극대화보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령 뭐 1년에 백신 뭐 개발을 위해서 가령 뭐 사람 뭐 백신 이제 1년에 1,000명씩 양성하겠다. 뭐 1년에 뭐 한 5천억씩 쓰겠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질러주면 예. 그건 뭐 과학기술 영역이나 보건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오, 저 사람 멋있네. 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가난하고 부끄러웠던 시절에 기분이 쪼그렛을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보면. 그래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백신 수급 좀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백신을 좀 공급받도록 노력해 보겠다. 당 차원에서 백신 사절단을 공식으로 파견하겠다.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는 백신 선진국과 백신 후진국으로 양분될 만큼 백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할 뿐더러 5월 9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고작 0.98%, 1차 접종률도 7.09%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내일 우리 당 차원에서의 백신 사절단으로 박지원 의원과 최형도 의원을 미국으로 공식 파견할 것입니다. 지금 일정을 잡고 계속 진행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여야가 초당파적으로 함께 가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함께 조율해서 일정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구덕이 오늘 아침까지 답신이 없었고 또 야당 원내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단 파견으로 결정하신 만큼 저희들이 그동안 맺어왔던 워싱턴 내 관계 그리고 논의해오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정을 이제 조속히 확정할 것이고. 박원석 총장 보시기에 야당이 가서 이렇게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제1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인
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건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정부보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이제 이 백신도 약간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건데, 실질적 성과는 뭐 정부가 그동안에 뭐 물밑에서든 아니면 수면 위에서든 했던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또 정부가 좀 투명하게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전망을 밝혀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인 어떤 자세로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지금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은 선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뭐 다른 목소리 내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다른 목소리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치평론가들 일부에서 내년 대선은 백신과 부동산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의 정쟁화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어제 대통령이 9월 달에 1차 접종을 완료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그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백신에 대한 정쟁화는 별 의미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 백신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가 지금 일어난다. 백신 사들단 가서 저분들 또 가서 누구 만나겠어요? 장관이라도 만나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거를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봐야 돼요. 백신 사들단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장성철 소장, 지금 박진 최영도 의원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당에서 공식으로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가면은 의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의 중요한 의원들 만나서 행정부에 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백신 같은 경우엔 우방국이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런 정당 차원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박영선 의원일 때 이분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외교 사절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하원 의원, 상원 만나면서 그런 한미동맹 강화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의원 외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라면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것을 좀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의 협소한 그런 판단과 결정에 좀 비판을 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왜 같이 안 갔을까요? 만약에 가서 잘 되면은 이것은 오로지 공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가면은 뭐 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원들이 가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런 판단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빈손으로 왔을 때 과연 감당이 될까 하는 건데, 김경준 의원 그런 부담은 없을까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정치권에서도 좀 자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권보다도 국민연금이나 기업들이 훨씬 더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냐.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자꾸 그런 식으로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보기에는 좀 더 안심되고 좀 더 야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걸 노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현재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좀 과한 표현이고요. 정치 공세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계속 그 현장과 결과를 갖다 추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러면? 네. 자, 끝으로 민주당 사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의 송영길 대표 올랐는데 민생을 우선순위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놓고 당에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일단 이제 부동산 또 아까 백신 이 두 개가 대선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쪽에 좀 방향을 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적폐청산 또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이제 강성 지지자들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갈등의 요인은 안 될까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예. 부분인데 공감대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개혁의 달력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하면서 개혁이 달력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대 자체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공감대가 떨어지면 속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국정의 방향은 계속 개혁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또 새로운 개혁안을 던질 것이냐, 이제까지 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착시키고 안정감 있게 추진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거나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 부분을 충돌시킨단 말이에요. 민생과 개혁을 충돌시키고 대항으로 이분법으로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민주당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먼파와 먼파가 충돌하는 거 아니야? 주류 대 비주류가 충돌하는 거 아니야? 송영길 대표가 비주류라는데 송영길 대표를 갖다가 또 식물 대표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또 이 정치적 논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비를 맞고 깜짝 놀랐다라는 부분들은 개혁 방향은 같은데 얼마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떨어지면서 그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사실상 어제 그런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민생파, 개혁파가 과연 지금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박원석 총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조금씩 다른 기류가 읽히긴 하죠. 예, 기류가 다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앞세우고 거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정권이 하고 싶은 그런 의제를 앞세울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검수완박이라든지 혹은 이제 언론개혁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이 코로나라는 이 미중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른바 이제 K자 경제 회복 이 모양새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 격차나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게 더 커질 텐데, 근데 그게 다음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하던 개혁 노선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검수완박이나 언론개혁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의제를 앞세우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그게 전략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전 좀 의문입니다. 네.